안녕하세요.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이 무슨 공무원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저는 교도관입니다. 간혹 여자가 하기 좀 거칠고 위험한 일 아니냐고 하시면서 걱정하시는데, 남의 돈 벌어먹는 일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고 조금의 위험 감수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굳이 다른 직원들과 살짝 다른 점을 말한다면 저만의 직업병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교화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화할 여지도 가치도 없는 낭자 야심 그 자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잡범부터 흉악범까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서인지, 일을 하면 할수록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인류의 상실을 겪곤 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아이를 유괴하고 살인하고 한 가정을 파탄낸 흉악범이라고 들어온 수용자라고 해서 봤더니, 저런 얼굴이 흉악범이라고? 할 정도로 평범하게 생기고, 심지어 만약 현실 세계에서 만났다면 인상이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정도여서, 범죄는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저지른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시니컬해진 3년차 교도관인 제게 결혼 후 다시 한번 인류애를 충전시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27살, 적다면 적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죠. 인테리어 사무실을 다니던 남편은 타일업자인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동업자와 인테리어 사무실을 열었다고 했는데, 저와 만나기 10년 전 시아버지께서는 병마와 혹독한 싸움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괜히 지원이 마음 우울하게 만들었네.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라고 너털하게 웃더군요. 근데 남편의 아픈 과거를 듣고 저는 우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술만 마시면 올라오는 쓸쓸함에 공감을 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가족을 잃은 슬픔, 저도 알거든요. 연애할 당시 남편은 제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외동딸이 아니었거든요. 제게는 종종 왼수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는 내 편이자, 부모님께는 늘 든든한 장남이던 저희 오빠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려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대를 하고 몇 달도 안 돼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약국에서 약 사다 먹고 버티다가 쓰러졌는데, 그대로 의식불명 상태까지 갔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빠가 앓는 병명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검사한 결과를 외국에 있는 대형 병원과 대학에 보내기도 했지만 알 수 없었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진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을 치료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손을 쓸 방도가 없으니, 오빠가 병석에서 천천히 말라갈 때 저도 부모님도 그런 오빠를 돌보며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오빠는 그해 초겨울 자다가 저희 가족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오빠의 죽음 이후 슬픔을 오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겠다고 하셨어요. 오빠를 돌보다 보니 아픈 사람에게 사람의 응원과 관심,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절하게 느끼셨다고요. 네 오빠야, 엄마 손길 받으면서 갔지만 세상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의 손에 돈 나오는 짐짝 취급만 받다가 외롭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니. 엄마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엄마 관심과 응원 필요한 사람들 돌보다가 갈란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활동을 하셨습니다. 돌보는 환자들을 정말 가족처럼 소중하게 대하셔서 그걸 감사히 여긴 보호자분들께서 집으로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보너스 같은 걸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늘 오빠가 가면서 엄마에게 슬픔을 잊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유를 선물해 줬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 상견례 때도 양가가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 뭔지 모를 동질감에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며 오빠를 잃은 아픔을 이겨내신 것처럼 시어머니께서도 시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남편과 시숙님을 보면서 이겨내셨다고 하셨어요. 시숙님은 2등 항해사로 컨테이너선에서 일했기에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날도 상견례 날도 좀처럼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말로만 듣던 시숙님을 만날 수 있었네요. 시숙님은 결혼식 내내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곁을 형님과 함께 지켰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도 직접 시어머니를 안고 장인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혀드리기도 했고요. 정말 한시도 시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일하면서 소멸된 제 인류애가 효자인 시숙님으로 인해 재충전됐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결혼 후 제 인류애를 충전시켜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효자인 시숙님과 결혼한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저희 어머니 이후로 제 인생에 있어서 영웅 같은 존재이자 평생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님은 시숙님과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항해 일정으로 바다에 나간 시숙님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며 며느리 노릇 그리고 딸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희 형님처럼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네요. 형님은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시간 외에는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도 몇 년간 해오셨고요. 신혼 때는 입양 전 아이를 돌봐주는 위탁모 신청을 해서 아이를 돌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돌봤던 아이의 사진을 계속 간직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형님의 첫인상도 참 특이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댁에 갔을 때 한창 결혼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넌지시 제게 소년원에서도 일해봤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 본인이 소년범들 재범률을 낮추는 교화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방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읽은 청소년 교화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빵을 만드는 과정이 소년범들의 교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기도 했죠. 그리고 소년원에 교화 훈련 프로그램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지울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애들에게 빵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줬고요. 지금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나서 3,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는데 아마 그런 빈자리를 남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을 건네며 채운 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형님에게 정말 의지를 많이 했는데 제게는 부족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뿜뿜 흘러나오는 형님과 같이 있으면 괜히 저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형님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자주 만나기도 했고 시댁에 놀러 가서 시어머니와도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형님은 손맛이 기가 막혔는데 원래 제가 해산물을 안 좋아하는데도 형님이 한 주꾸미 볶음이나 조개 술찜은 정말 주기적으로 생각나서 잠도 못 이룰 만한 정도의 맛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싶다고 매번 형님을 귀찮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문자로 형님에게 주꾸미 볶음 레시피를 물어봤는데 몇 분 뒤 형님은 15줄이 넘게 레시피를 자세하게 풀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 제 휴무날 아침 8시 정도에 깨서 형님에게 문자가 온 걸 확인했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라는 의아한 내용의 문자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낸 시간은 7시 40분 정도였고요. 뭐지? 하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문고리에 검은 봉지 큰 게 걸려 있는 겁니다. 안을 확인해 봤더니 글쎄 딱 봐도 색깔이 맑아서 싱싱하고 웬만한 식당에서 요리해 파는 것보다 큰 쭈꾸미가
한 봉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형님에게 전화를 했죠. 형님, 이게 뭐예요? 형님이 새벽에 사셔서 두고 가신 거예요?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시켜서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니야. 인터넷이나 동네 마트에서 사면 괜히 비싸기만 하고 크기는 한 입거리도 안 돼. 어차피 어머님께서 어제 저녁에 갈치조림 드시고 싶다고 해서 새벽 시장 갔다 오려고 했는데 동서 생각이 나서 그 김에 산 거야. 내가 직접 만드는 거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 동서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고 들어서 혹시 아침부터 동서 늦잠 방해할까 봐. 저희 형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남을 돕거나 허울뿐인 봉사로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을 도와줌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삶의 원동력을 얻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종 사연 튜브를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딱 10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하늘은 그런 사람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남들보다 더 빨리 하늘로 데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저희 형님도 그랬습니다. 형님은 저와 가족이 되고 3년이 지나기 전 겨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어요. 형님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고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건 그날 형님은 다른 날과 같이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그런 참변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시숙님도 그날은 항해 일정이 없어서 3주 휴가를 받아 시댁에 계셨는데 시숙님과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다가 저녁 8시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고를 내자마자 바로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고 다행히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님과 시민분께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해서 도망친 가해자도 잡고 저희 형님도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의 선한 부분을 보려 노력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믿은 형님을 저희 가족에게서 뺏어간 사고 가해자는 무려 그해 막 20살이 된 남자였습니다. 그 초저녁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천사 같은 우리 형님을 그렇게 만든 거죠. 지난 3년 동안 형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충전됐던 인류애가 사고 소식과 함께 가해자의 나이를 듣자마자 차게 식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운구받고 형님의 장례식 입간식 때 시숙님은 나무간에 잠자듯 누워있는 형님의 손을 세게 잡지도 못하고 울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가지 말라고. 추우니까 그냥 집에 있자고 할걸. 내가 말릴걸. 미안해 민주야. 미안해.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눈 좀 떠줘. 너 이렇게 가면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 민주야. 민주야. 시어머니도 사고 날 생채기가 남은 형님의 피부를 떨리는 손으로 쓸며 민주야, 민주야 일어나봐라 민주야, 민주야 하고 하염없이 형님을 부르셨지만 형님은 2번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사라진 시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아니, 초상집이라고 할 수도 없이 우울하고 적막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알아누우셨고 음식을 아예 거부하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넘어가질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시숙님은 술에 의존해서 잠이 들기 시작했고 형님과 결혼하면서 끊은 담배까지 다시 피기 시작해 시어머니를 보러 시댁에 가면 시숙님이 하루 종일 피운 담배 연기로 안개가 껴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거죠. 시숙님이 시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시어머니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고 남편은 시댁에 구급차를 보낸 뒤 제게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시숙님은 제때 병원으로 이송돼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하루 정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3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었죠. 시숙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는 시숙님을 차마 야속하고 미워도 때리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마저 이 애미 떠나면 이 애미는 어떻게 살라고. 민주가고 너까지 가면 이 애미한테 죽으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 어떻게 부모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아. 이런 대못을. 민주가, 그 착한 민주가 너 이러는 걸 보면 좋아할 것 같아? 그 착한 애가 눈도 편하게 못 감고 좋은 것으로 가지도 못할 거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시숙님은 잔뜩 가라앉고 쉰 목소리로 밤새 옆에서 본인을 간호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선택을 했던 날 밤 꿈에 형님이 나왔는데 꿈에서 나를 두고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했죠. 다행히 그날 후로는 시숙님도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본인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통을 차마 다른 가족들에게 2번이나 더 겪게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점점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저나 남편도 곁에서 자주 찾아가 만나면서 도왔고요. 딱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숙님이 떠난 형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 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형님과 사이가 좋고 형님을 못 믿던 시숙님이 재혼 소식을 전해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떠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시숙님은 정말 급작스럽게 재혼 소식을 가족에게 꺼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축하를 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웠고 시어머니께서야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셨죠. 평생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살 것 같은 내 아들이 또다시 제 짝을 만나서 새로운 행복을 찾는다고 하니까요. 형, 일단 어디서 만났는데? 그 여자는 형이 초혼 아닌 건 그 집에서 알아? 당연히 알지. 나 힘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고 의지가 됐는데. 나이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8살 어리고요. 그리고 그냥 식당에서 서빙 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조만간 날 잡아서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 그래. 나는 뭐든 다 좋다. 우리 아들만 행복하게 해준다면 뭐든 좋아.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그때 저나 남편은 묘하게 미심쩍은 대화를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숙님이 웃으면서 다시 행복이라는 말을 하니 꼬치꼬치 더 캐물을 순 없고 새로 우리 가족이 될 형님을 만날 날을 기대했죠. 그리고 형님이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연애를 하는 상대는 어느 정도 스타일이 통일이 되잖아요. 뭐 세상 화려하고 이국적인 사람만 만나 연애를 하던 사람이 다음에는 순하게 생긴 두부상의 사람을 만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듯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시숙님이 데려온 형님은 먼저 떠난 형님과는 완전 정반대의 타입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형님은 원체 스타일이 수수하고 깔끔하셨어요. 촌스러운 건 아닌데 염색도 안 하셨고 늘 잘 어울리는 단발머리에 무채색의 니트나 바지를 자주 입어서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을 줬었죠. 근데 처음 만나게 된 형님은 와, 저는 그렇게 얇고 높은 키리를 신는 사람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걷다가 잘못해서 삐끗하면 발목 바로 아작날 높이의 키릴과 앉는 것도 불편해 보이는 짧은 치마에 밝은 갈색으로 물들인 긴 머리를 2배로 부풀려 말고 왔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사람 취향이 바뀐다지만 이 정도로 바뀔 수가 있나요? 또 의아했던 점은 그래도 30 중반인데 아예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결혼 준비를 모두 시숙님 돈으로 한다는 것과 또 결혼식이 초혼인 사람이 무조건 가까운 친인척만 불러서 작게 식을 올린다고 한 것도 신기했어요.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은 좀 고개가 갸웃하다 뿐이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먼저 결혼식을 조촐하게 한다는 형님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셨어요. 재혼인 시숙님을 배려해서 평생 한 번뿐일 수 있는 본인 결혼식을 포기한다고요. 정말 제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은 건 바로 상견례 자리였어요. 분명 형님도 형님의 부모님들도 웃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긴 한데 이상하게 저 셋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요. 그리고 그 세 명이 연극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게 가족이지만 얼굴에 닮은 구석 하나 없는 겁니다. 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얼굴이 닮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조금이라도 부모 얼굴에서 닮은 곳 하나 가지고 태어나야 하잖아요. 뭐 몇 명에 한 번꼴로 안 그런 가족도 있다지만 저는 어쩐지 형님 가족에게서 이질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괜히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네요. 시숙님이 재혼하고 나서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시숙님 내외와 합가해서 살기 시작한 시어머니께서 제게 SOS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가 시숙님이 해외 일정으로 2달 연속으로 항해를 나가셨을 때였어요. 재혼하고 처음으로 장기 항해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도와달라는 신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어머니께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보다는 메시지가 많았는데 제게 오늘 바쁘냐, 당직이냐, 언제 쉬냐, 시간 되면 좀 와서 얼굴 좀 보자라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저야 시어머니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보고 싶나 싶어서 시간이 되면 바로 시댁으로 날아갔고요. 그 해에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 휴가를 받은 터라 평소보다도 더 자주 찾아가긴 했네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갈 때마다 형님이 저를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저 제 착각이 아닌 게 제가 갈 때마다 또 왔어요? 동서,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잘 돌아다니네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뭐 시숙님은 바다에 나가도 형님도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니 제 방문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형님에게 그러게요. 어머님이 이상하게 형님하고 같이 살게 된 후로 저를 부쩍 찾으시네요. 며느리들이랑 셋이서 있는 게 좋으신가 봐요. 라고 대답했죠. 하루는 또 시어머니께 오늘 올 수 있냐는 연락이 왔는데 그 문자가 오고 한 7, 8분 정도 뒤에 다시 아니다, 올 거 없다 라는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왜 오라고 했다가 오지 말라는 거지?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더군요. 그날은 저도 바빠서 다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며칠 간격으로 2번 반복됐다는 겁니다. 오라고 문자 보내셨다가 몇 분 뒤 아니다, 오지 말라는 정정 문자를 보내시는 게요. 처음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3번이라 저는 이상한 느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리 연락 없이 시댁에 찾아갔죠. 그때가 아마 6시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시댁에 가니까 거실이나 부엌은 조용하고 형님은 외출을 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를 봐야 했기에 시어머니 방으로 가는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얇은 이불 위에 누워서 배를 움켜쥐고 라고 겨우 신음소리만 내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저는 웅크린 시어머니를 안고 어머님, 어머님, 제 말 들리세요? 왜 그러세요? 배가 아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앓는 소리만 내던 시어머니가 눈을 떠 제 얼굴을 보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지원아, 나 배가 너무 쓰리고 고프다. 뭐든 좋으니까 뭐 좀 먹을 것 좀 줘라. 아니다, 지원아, 나 좀 데려가라. 나 좀 데려가서 같이 살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최소한 맹장이나 위경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장 돈이 없어서 쌀이 없는 집도 아닌데 시어머니께서 배가 고프다고 알아 누워 계신 거였다니요. 분명 제가 열흘 전에 시댁에 왔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살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 몸을 좀 만져보니 몸의 근육도 상당히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당함과 충격을 숨기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혹시 마지막에 뭐 드셨냐고, 언제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서 어제 아침에 누룽지탕 드신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누룽지탕.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긴 해도 지팡이 없이 조금은 보행도 가능하신 분이 밥을 못 먹은 탓인지 근육이 빠진 탓인지 아예 거동도 못하고 줄인 배를 부여잡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누이고 나서 평소에도 이러냐고, 원래 형님이 이렇게 어머니만 두고 외박을 하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몇 번 입술을 달싹거리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타이밍인지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형님이 집에 온 겁니다. 형님은 거실을 가로질러 가다가 문이 열린 틈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표정을 싹 굳히고 들어와 수화 붙이더라고요. 뭐야? 동서 또 왔어요? 형님은 이제 오세요? 외박하셨다면서요. 어머님이 어제 아침부터 그 누룽지탕 빼고 드신 게 없대요. 아니, 외박을 할 거면 전화제 남편한테 말이라도 해주시던가요. 그럼 저희가 와서 어머님을 챙기잖아요. 아니, 난 외박도 못해요? 나는 고작 맏며느리란 이유로 외박도 못하고 집에서 어머님만 보면서 살라 이거예요? 어머님 밥 다 준비해 놓고 하루 잠깐 비운 거예요. 어머님이 요새 제 식단이 싱겁네 뭐네 하시면서 편식을 하셔서 괜히 더 안 드시고 시위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내 말 그렇게 꽈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했죠. 그 전에 저희한테 언질이라도 줬으면 저희가 와서 어머니 이 지경 될 때까지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뭐 시위요? 밥은 고사하고 어머님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어머님한테 밥을 드리던 병원에 모시고 가든 알아서 하려고 지금 집에 왔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요? 아, 저녁 7시 넘어서 저녁 식사나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했다고요? 됐고요. 제가 어머님 응급실이든 모시고 갈 테니까 형님은 외박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푹 쉬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차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가벼운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고 급하게 수액을 맞으셨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이 가족으로 들어온 이후 미심쩍은 기분과 눈앞에 자잘한 증거들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액을 맞으며 주무시다가 깬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형님이 언제 외출을 나가고 평소에 나가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냐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은 거의 매일 외출을 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7, 8시에 들어올 때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왜 좀 더 빨리 형님이 저러는 거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큰아들도 안 믿어줬는데 너나 작은 애도 안 믿어줄 것 같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일단 작전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형님이 없는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산 소형 카메라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방, 정확히는 TV가 놓인 서랍장 위에 안 보이게 숨기고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제 예상처럼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가정폭력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면 단 하루만 지나도 증거가 그 카메라에 모일 터였으니까요. 저는 며칠 뒤 다시 형님이 없는 틈을 타 시댁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하고 다시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죠. 왜 그런 거 있죠?
분명 90% 이상 예상을 했는데 막상 내 예상이 적중한 결과를 봤을 때 씁쓸함. 차라리 내가 헛다리를 짚어서 과민 반응을 한 거고 괜한 걱정을 했던 게 더 나았을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것도 딱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어요. 고작 그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그 방 안에서 맏며느리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차마 그 기억을 떠올리면 눈에 열이 몰리고 손이 떨려서 글로 표현하는 것도 힘드네요. 그나마 짧게 설명을 하자면 형님은 마치 수용자에게 식사를 넣어주듯이 트레이에 밥그릇 하나 딸랑 올려서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루에 2번뿐이었어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 안 해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빌어먹을 누룽지탕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식사를 더 달라고 하면 형님은 앙칼진 목소리로 노인네가 도통 배불러 하질 않는다. 내가 식모냐 작작 먹으라는 폭언부터 한 화면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예 주방으로 직접 가셨나 봐요. 형님이 시어머니 팔뚝을 움켜쥐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분을 질질 끌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바닥에 내팽겨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방에 와서 괜히 일을 만드냐, 밥에 불만이 있으면 나가서 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문을 쾅 닫으며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몸 안에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증거들을 남편에게 보여줬고 눈이 뒤집힌 남편은 당장 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3일 뒤에 아주버님이 한국 도착해서 집에 오는 날이니까 다 같이 있을 때 가서 말하자고요. 그날 전까지는 제가 근무 시간 제외하고는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낼 테니 조금만 참자고 말이죠. 저는 시숙님이 오기 전 3일 동안 형님의 눈총을 받으며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시숙님이 돌아온 날 시숙님에게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 남편도 불러서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어요. 옆에서 형님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뭐하러 그러냐고 했지만 시숙님은 곧바로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퇴근하고 시댁으로 올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들고 올 증거 영상이 담긴 노트북이었죠. 분명 남편과 저는 그날 시댁에 오면 차분하게 증거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형님에게 가정폭력과 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시숙님에게는 이 여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이며 시숙님과도 연을 끊겠다.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저와 상의한 내용을 모두 잊고 바로 형님에게 다가가더니 정말 거실이 울릴 정도로 짝소리가 나게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참지 못한 거죠. 제 곁에 있던 시어머니도 놀라서 입을 못 다무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숙님은 벌떡 일어나 남편과 형님 사이를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죠.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왜 형수를 때려? 형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니, 형은 모르는 게 죄야. 아무리 배 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본인 집 지붕 아래서 일어난 일을 몰라? 그것도 우리 어머니한테 일어난 일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정신이냐고 따지는 시숙님에게 저는 남편에게 건네받은 노트북을 켜서 들여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제가 찍은 증거 영상이 나왔고 그 영상을 보던 시숙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다가 나중에는 시뻘겋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시숙님은 뒤에서 본인 얼굴만 감싸고 있던 형님 손목을 잡아 붙들더니 물었죠. 당신, 이게 다 뭐야? 여기 영상에 나온 게 다 진짜야? 말해, 내가 묻잖아.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뭘. 당신, 나 못 믿어? 딱 봐도 동서가 나 음해하려고 조작해서 찍은 거잖아. 넌 누굴 병신으로 아냐?
이게 어떻게 조작이야? 다 네가 형 눈피해서 우리 어머니 학대하고 지가 집주인인 척 폭군짓 한 거잖아. 이 미친 인간아. 저기요, 서방님.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저 서방님 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서방님이나 동서가 모시고 살기 싫어서 저한테 떠넘긴 어머님 건강까지 생각해서 살뜰히 모시고 산 게 바로 저라고. 아! 형님은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하고 시숙님의 손에 머리채가 붙들려 방바닥으로 내팽개 쳐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숙님은 잡은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울분에 찬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네 과거 다 잊고 같이 새 출발하자고 결혼해서 사는 나한테, 그리고 너 가족으로 품고 누구보다 이뻐한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이건 나. 웃겨 진짜. 내가 같이 살아달라고, 나 이뻐해달라고 했어? 지들이 결혼하자고 같이 살자고 한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할 만큼 했어. 이 집에서 처박혀서 나 혼자 다리도 못 쓰는 노인네 보면서 시간 낭비했다고. 근데 그깟 밥 몇 번 안 챙겨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해? 그 상황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저 여자는 지 잘못을, 문제를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인정도 안 할 거라고요. 그런 인간 앞에서 사람의 상식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른 배를 잡고 일어났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던 그 여자의 머리채와 함께 목덜미를 붙들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했고 있는 힘껏 문 밖으로 그 여자를 밀어 넘어뜨려 내보냈습니다. 그 반동으로 저도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뒤에서 남편이 절 잡아줬어요. 저는 남편 팔을 붙들고 지금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인식도 못하고 있는 멍청한 얼굴을 한 그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이 집에 너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고 너 이뻐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길바닥이든 어디서든 이혼 소장이랑 고소장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내 가족 건든 네 인생 곤죽으로 만들 테니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집에서 정신을 차린 시숙님은 고개 숙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이렇게 당하기만 했냐고 애처럼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안 믿으셨다면서요. 어머님, 아주버님이 본인 말 안 믿어줘서 저희한테도 말 안 하셨대요. 어차피 말해봤자 안 믿을 게 뻔하다고요. 제 말을 멍한 얼굴로 듣던 아주버님은 그대로 시어머니 무릎에 고개를 묻고 우열을 했습니다. 울면서 정말 몰랐다. 나하고 있을 때는 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잘해서 어머님께서 괜한 오해를 하시는 줄 알았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숙님 멱살을 잡고 형, 정말 내 형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패버렸을 거라고 뭘 잘했다고 우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는 마른 팔을 들어 시숙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지 마라. 정말 몰랐겠지. 네 형이 애미가 이렇게 사는 걸 알고 그냥 있었을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란 저런 건가. 본인이 무슨 일을 겪었든 당장 눈앞에 못난 자식을 감싸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바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 여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저희에게 알린 친정집 주소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소재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예 그 여자가 본인 친정이라고 했던 집에는 사돈 어른이나 사부인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여자의 소재지를 알아내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시숙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집을 안다고 그 주소를 알려줬는데 정말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소재지를 알아낸 뒤 아예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도 해버렸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그 여자가 가정폭력으로 형사조사 중이라는 걸 알렸죠. 저는 그 여자가 저지른 만행보다도 이 사건에 있어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혼 소장을 내고 온 시숙님이 저와 남편에게 한 한 가지 고백이었어요. 시숙님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저희에게 그동안 왜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가정을 얼버무려서 말하고 만나서 재혼도 갑작스럽게 얘기를 꺼내는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근데 숨겼던 이유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시숙님과 그 여자가 만나게 된 곳은 바로 술집이었고 그냥 술집도 아니고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에 시숙님이 간 술집에서 만난 도우미가 바로 그 여자였다는 겁니다. 나도 솔직히 너무 쪽팔리다. 재수 씨, 내가 재수 씨 보기도 곧 있으면 태어날 우리 조카 보기도 너무 창피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든데 그때 내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게 혜빈이 걔였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따뜻하게 날 안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안 가요. 그래도 결혼해서 과거 다 잊고 같이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내가 등신이지. 내가 등신이야. 형이 그냥 등신이야? 이 한심한 인간아. 고작 외롭다고 술집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족들, 특히 어머니한테 이런 불효 저지를 거면 차라리 콱 죽어버려. 남들은 그런 외로움 안 느끼고 사는 줄 알아? 고작 외롭다고 이런 일을 일으켜? 맞아요, 아주버님. 아주버님 진짜 너무 한심하고 심지어 너무 서운하려고 하네요. 아주버님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였어요? 어머님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가족들 품은 그렇게 모른 척 하더니 고작 달려가서 안긴 품이 술집 여자 품이었다? 진짜 너무 실망이네요. 맞아요, 맞아. 재수 씨 말이 다 맞아요. 내가 진짜 죽일 놈이죠. 진짜 나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당장 그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신세한탄하는 시숙님을 옆에 있는 뭐든 집어들고 매타작을 하고 싶었지만 우는 애한테 떡은 못 줄 망정 때릴 순 없었죠. 심지어 그 시기에 시숙님은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위태로워 보였고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바로 눈물을 터뜨릴 정도로 괴로워했거든요. 시숙님이 한심한 선택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사건의 주범은 따로 있었기에 어떻게든 실수를 만회하고 반성하는 시숙님을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범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엄벌은 받지 못했어요. 물론 이혼 소송을 당하고 시어머니께 폭력을 저지른 게 입증이 돼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금 하나 없이 집에서 맨몸으로 내쫓겨야 했지만 형사소송은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뉴스 기사 사회면을 보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때 있잖아요. 특히나 당장 사형을 시켜도 모자란 흉악범에게 판사가 재판 결과를 발표할 때 다만 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말도 안 되게 형을 감소시켜주는 거요. 그 여자도 그랬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나 다만 초범이고 이 여자가 변호사를 써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서 그 여자는 실형은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절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분노했죠. 당장 저희 시어머니가 거동도 못할 정도로 약해지시고 이제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외출도 못하시는데 그 여자는 고작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자유롭게 산다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한들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 가해자를 위한 온갖 변명을 붙여가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더 억울했던 건 그 여자가 2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 동안 시숙님에게 가져가서 쓴 돈이
무려 2억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명품 중독에 심지어 외제차도 뽑았거든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2차 멱살을 잡았네요. 당장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서 뒷골이 당겼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 여자를 급하게 그 집에서 내쫓는 바람에 차나 지가 산 명품 가방, 옷, 신발을 챙겨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시숙님에게 말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랑한 명품들과 차를 팔아버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고차 사이트에 알아본 뒤에 차도 진짜 팔아버리고 제가 중고 어플에 명품들 몽땅 빨리 팔리게 저렴한 가격에 내놔서 고작 3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팔아버릴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2억이라는 돈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건졌고 또 이혼 소송 중에 지 물건 찾으러 왔다고 시댁으로 온 그 여자가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 명품과 외제차를 다 팔아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반응이 진짜 웃겼거든요. 나중에 시숙님에게 듣기로는 그 여자는 당신이 뭔데 내 물건을 파냐고 도로 가져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고 시숙님은 그 여자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고 해요. 그게 다 어떻게 네 거야? 내 거지. 너 그것들 살 때 긁은 카드 누구 건데? 그나마 네가 나한테 현찰로 뜯어간 돈은 눈 감고 넘어가는 거니까 주제 모르고 짖지 마. 너 내가 작정하고 그 돈 받아내려고 하면 너 가져다가 팔아도 못 받을 테니까 알아들어? 그 여자는 시숙님의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애처럼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그 차랑 옷이랑 가방들 다 내 거라고 도로 가져와 가져오라고 라고 떼를 썼다고 하네요. 물건을 그렇게 지 새끼 마냥 귀한 줄 알면서 사람은 왜 귀한 줄 몰랐을까요? 근데 저희 가족은 당장 그 여자에 만족하지 못할 처분을 듣고 분노할 여유가 없었네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시어머니께서 마음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어쨌든 시숙님은 다시 승선을 해서 일을 해야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도 하루 24시간을 시어머니 곁을 지킬 수도 없고 남편도 직장이 있으니 저희는 일단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지 시어머니께서 좀처럼 마음을 안 여시고 적응을 도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께서 맞는 보호사를 찾기 위해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주변에 가장 추천할 만한 보호사 없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멀리서 찾니? 나 있잖아, 네 엄마.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유능하고 누구보다 다정한 요양보호사이긴 했지만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정말 진심이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그나마 얼굴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일단 며칠만 엄마가 가서 사부인을 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걸까요? 어머니가 시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께서 점점 기력을 되찾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친정어머니 얼굴도 보고 시어머니도 볼 겸 간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스스로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원래는 보호사가 먹여줘도 입 꾹 다물고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대체 비법이 뭐냐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쉴 틈 없이 나눌 얘기가 뭐겠니? 다 자식 얘기지.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자식들 욕도 하고 한탄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어쨌든 내 새끼가 예쁘다라는 칭찬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수다를 떠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활력을 되찾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께서는 허기를 느끼셨고 스스로 밥을 드시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두 분이 같이 외출도 하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시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반년 만에 시어머니를 그 암울한 터널 속에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시숙님이 바톤을 받아 시어머니를 모셨고요. 시숙님은 큰 결심을 하셨어요. 본인이 바다로 나간 시간 동안은 어머니를 못 모시니까 일을 그만두고
무슨 일이든 집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일을 시작하겠다고요. 시숙님은 저와 남편에게 너나 재수 씨가 나한테 실망한 걸 알지만 나 정말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어. 내가 잘못한 거 평생 사죄하면서 어머니 모실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도 끝까지 시숙님과 함께 사시겠다는 걸 택하시고 시숙님께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시숙님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시댁이 있는 동네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열어서 잘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께서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 휠체어에 모시고 함께 식당에 나가시기도 하고요. 또 가게에는 어차피 직원들이 있어서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식당에 가거나 하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저도 시숙님에게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잘못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는 걸 보니 시숙님은 그 여자와는 다르게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발 그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 쳐서 징역을 살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사고를 치면 어쨌든 다른 피해자 나오는 거니까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겠죠? 아마 단 하나뿐인 저희 형님이 이런 제 마음을 알면 으유 하면서 제 팔뚝을 찰싹 때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동서,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존중받는 거래. 라고요. 끔찍한 인간이 끔찍한 일을 당하길 기도하는 것보단 나와 내 가족이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인간을 안 만나고 평화롭게 살 길을 찾는 게 더 건설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늘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울고 웃고 또 분노도 하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니 과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은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실지 괜히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또 설레기도 하네요. 부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공감과 마음을 얻기 바라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